지금부터 정보통신기사 2022년 1회 필기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시험 총평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복잡한 회로가 날아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 회로에 대해서 약간은 울렁증을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 예. 하지만 이 회로가 1회 시험에서만 안 보이는 거지 아마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을 거고요. 2회 시험에서는 몇 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 어떤 책 집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와는 다르게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은 7대3의 비율, 이 비율로 조금은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변경된 거 맞습니까? 예. 과목이 합격이 되고 없던 과목이 생겨났는데 문제를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정보 시스템 운영 과목의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내용들 있죠. 가상화, 리눅스, 또 서버, 운영, 또 설치, 클라우드, 게다가 네트워크 보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게다가 어떤 문제죠? 뭐 라우터의 정의를 묻는 문제, 리피터의 어떤 정의, 개념을 묻는 문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나 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4과목에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샤논의 채널 용량, 그런 것까지 정보 시스템 운영에 나옵니다. 개념이 없는 출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야, 거 봐라. 출제 기준 바뀌어도, 관여도만 잘 풀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새로 생겨난 그 정보 시스템 운영 과목을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출제 기준이 바뀐다고 대대적인 예고를 했고, 그럼에도 이런 그 기출과 신규의 비율을 예를 들어 5대5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놓고 KCA가 좀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듣기 싫어서 쉽게 낸 것 같은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번 시험은 쉬웠습니다만 두 번째 시험도 쉽게 나올 거다라고 감히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좀 운이 좋다. 물론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제가 조금 하긴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였죠? 채널 보호와 기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류 정정 보호가 아닌 것은 어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에 뭔가 부가적인 리던던시를 더해서 이만큼을 보내게 되면 받는 쪽에서 채널을 통과하면서 에러가 막 발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참고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FEC 코드입니다. 자, CRC는 Cyclic Redundancy 책이죠. 얘는 오류를 탐지는 하지만 정정은 못합니다. 나머지 LDPC나 퍼버 코드,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오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에서 에러, 제어라고 하면 에러 컨트롤이죠. 에러에 대한 탐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에러에 대한 정정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묻는 문제는 정정이 가능한 코드가 아닌 것.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증폭기와 정배환회로를 이용한 반친회로. 예, 우리 이미 이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반친회로는 정배환회로를 이용한다. 예, 근데 이득이 A고 괴환율이 베타라고 할 때 베타 A, 뭐 A 베타라고 써도 됩니다. 예, 반친 조건은 이거였죠. 1만 되면 이렇게 일정한 진폭으로 발진을 한다. 이게 발진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보다 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진폭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낼 수 있는 진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잘리게 되죠. 이렇게. 이걸 우린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서서히 진폭이 작아지게 되죠.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출력되는 파형의 진동이 서서히 사라진다. 진폭의 클리핑이 일어난다. 커지면서 잘리는 게 클리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파형이 발생한다. 얘는 A 베타가 1일 경우에, 자, 4번. 서서히 진폭이 작아진다. 이걸 잘 몰라도요. 확률 게임에서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아, 두 개는 다 답이 아니구나. 2번, 3번 중에 골라야죠. 근데 뭐가 커지니까, 그냥, 클리핑이 일어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도 있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원 접속 기술 방식이 다른 것은?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뭘 떠올리셔야 되냐? 중간에 뭔가가 없어요. 뭐냐? 조정자나 컨트롤러나 이건 어떤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 혹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주체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네.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그래서 다원 접속에는 우리가 경쟁 방식하고 비경쟁 두 개가 있죠. 네. 경쟁 방식은 CSMA, 뭐 CD 혹은 CA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이용한 방식이고, 비경쟁은요, 누군가가 정해줍니다. 자,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주고, 자, 요 시간에는 네가 말해, 요 시간에는 네가 보내, 요 시간에는 네가 보내. 네. 그럼 물어봅니다. 너 보낼 거 있어? 아니요. 보낼 거 있어? 아니요. 보낼 거 있어? 네, 그럼 보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폴링이죠. 자, 라운드 로빈은 정해진 시간만큼 할당을 해주고, 뭐 보낼 게 있건 없건 정해진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포커는 예약 방식이죠. 그래서 CSMA CD가 경쟁, 비경쟁 방식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자, 4번. 라운드 로빈 보시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면요. 여기서는 다원 접속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얘가 5과목의 OS에 가면은 선점형, 그리고 비선점형, 이 개념이 나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선점형 OS에는 라운드 로빈, XRP, 기억나시죠? 또, 웨이티드 Q, 웨이티드, 피드백 Q,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보기 하나가 나오면 얘는 하나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분야에 가면 다르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이 생각이나 어떤 행동의 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너무 군소리가 많았나요? 네. 일단 지우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동통신, 위성통신에서의 여기도 다원 접속이 나왔습니다. FDMA, 야, FDMA는 언제 쓰였죠? 우리 1세대, 아날로그. 그죠? EMS라고 하는 이동통신에 쓰였던 게 FDMA이고, PDMA는요, 유럽식 GSM 방식에서 쓰였죠. 자, CDMA는, 자, 우리나라를 IMF에서 건져낸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낸 여건입니다. 물론, 퀄컴에다가 엄청난 돈을 퍼주긴 했습니다만, CDMA도 이동통신 방식이고, 얘는
광통신이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UTP 케이블의 특징이 틀린 것은? 자, 우리 UTP 한번 써볼까요? 원어는, 자, unshielded. 아, 차폐되지 않았구나. twisted. 아, 이렇게 꽈놨구나. 아, 쌍으로 되어 있구나. 일단 이 단어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차폐 기능을 지원한다. 바로 땡이죠. 차폐되지 않았어요. 8가닥, 4개의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UTP도 있고, STP도 있습니다. STP는 쉴디드 케이블이에요. 자, 전송기는 최대 100m다. 얘가 어떤 설계 관련된 어떤 문서, 인증 관련 문서를 보게 되면 96m라고 나오거든요. 뭐 거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르면 4번도 정답으로 고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이 가장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틀린 것, 거리가 먼 것 고르려면 그 원하는 곳에 가까운 답을 찾으셔야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페리티비트, 짝수 페리티입니다. 짝수. 해밍 코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딱 봤어요. 오류가 정정된 코드는 무엇인가? 이 6번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아까 1번 문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FEC에서 오류 정정이 가능한 코드가 아닌 것은 1번 문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보기에 해밍이 있었어요. 근데 6번을 내려오다 보니까 6번은 정정이 되네? 그죠? 1번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체크만 해놓고 내려왔는데 6번에서 4분의 1의 확률을 3분의 1의 확률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보면서 100문제를 봅니다. 또 문제마다 보기가 4개씩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시험지가 약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꼼꼼히 문제들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앞서 나오는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뒤에 가서 다소는 등장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풀고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으면 다른 문제들을 읽다 보면 뭔가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실력이 월등해서 뭐 80점, 90점으로 필기 합격을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뭐 영향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락이나 한두 개 차이를 막 떨어지려고 말라고 하면 그 확률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1, 3분의 1로 줄이는 것. 자, 25%인데 33% 올린 거예요. 근데 또 단어를 읽다 보니까 이게 33%가 50%의 확률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듬성듬성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총 7비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해밍 코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이죠. 네. 여기는 2의 0승. 그죠? 네, 2의 1승은 어디죠? 2의 1승 여기고,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8이 있다고 치면 여기입니다. 해밍 코드에서 P는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P.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0이고 0, 1, 1, 1이고 0, 1, 1, 0, 1, 1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리티 비트, 해밍 코드의 페리티 비트가 아닌 거는 P1, P2, P3, P4인데 볼게요. 여기가 정보 비트가 됩니다. 요놈. 이 4비트가 있는 거고요. 3비트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받는 쪽에서 1비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비트가 깨졌다. 그러면 정정 불가능입니다. 이게 해밍 코드의 특성이에요. 얘는 필기 문제에서 나오고요. 실기 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페리티가 짝수랍니다. 짝수.
아, 여러 비트들을 더해서 0이 되면 작습니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자, 1, 3, 5, 7, 2, 3, 6, 7, 4, 5, 6, 7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여기가 1이죠. 1이고, 자, 3, 5, 7, 0입니다. 0, 1, 0, 1 더하면 0입니다. 0이고, 자, 2, 3, 6, 7 볼까요? 자, 2, 3, 6, 7, 0, 1, 1, 1. 다 더하면 1이죠. 3,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 진수는 0, 1밖에 없잖아요. 네. 자, 다음, 4, 5, 6, 7 볼까요? 자, 얘죠. 1, 0, 1, 1 더하면 1이죠. 이걸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1, 1, 0. 이게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1, 2, 4죠. 얘는 값이 얼마예요? 6입니다. 아, 6번째 비트가 잘못됐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1이 아니라 0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1 그대로 쓰고 0 쓰고 여기는 0이 되고 1이 됩니다. 자, 답은 00, 1, 1, 00, 1입니다. 이게 답이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 자, 상호 변조 왜곡은 우리가 IMD라고 합니다. IMD. 그러면 이 상호란 말이죠. 상호.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인데 인터럽. 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증폭기에 주파수 두 개가 들어가면 그 주파수 두 개만 증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여러 주파수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게 왜 생기느냐? 증폭기가 비선형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비선형성을 선형성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 IMD에 대한 해법입니다. 자, 보시면 신호의 레벨을 높인다. 무관, FDM, 무관. 자, 송수신 장치를 선형 영역에서 동작시킨다.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전송 제어 문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프로토콜은 BSC죠. 예, 그냥 문자 단위로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비트 단위로 가는 게 HDLC라는 프로토콜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옛날에 쓰던 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XY에는 뭐 싱크로나이즈에 대한 동기 유지하는 게 맞고요. 자, 2번 STX는 해빙이 종료되고 텍스트가 시작된다. 스타트 오브 텍스트입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자, 3번 ETX는 텍스트가 끝난다. 엔드 오브 텍스트입니다. 틀렸고. 자, EOT는요.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 전송의 종료. 그리고 링크의 초기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동기식 전송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기, 비동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 비동기라는 게 나옵니다. 비동기. 자, 비동기는 우리 ST 코드는 7비트죠. 그죠? ST 코드는 7비트인데, 여기다가 페리티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 이게 8비트가 되겠죠? 이걸 보낸 쪽에서 받는 쪽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8비트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보내기 전에 한 비트를 이렇게 스타트라는 걸 붙이고 또 여기다가 스탑을 붙여요. 보통 스타트는 0, 스톱은 1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이런 오버헤딩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게 비동기입니다. 근데 동기는 어떻게 해요? 문자들을 계속 이어서 붙여요. 계속 블록 단위로 다 붙여놓고 이게 시작할 때만 아, 나 블록 시작해 알려주고 끝났어. 굉장히 빠르겠죠. 비동기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송 속도가 비교적 낮은 저속이 아니라 고속입니다. 바로 틀렸습니다. 자, 블록을 하나의 BTR로 보낸다. 맞고요. 자, 데이터 묶음, 블락의 앞에는 동기 문자가 온다. 그리고 글자들 사이에는 휴지 간격, 휴지는 잠시 쉬는 겁니다. 아이들입니다. 이 휴지란 말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5kHz의 음성 신호. 이걸 재생하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이번 시험에 이 표본화 그리고 어떤 통신 용량 기본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그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대역이 얼마냐? 네. 이게 얼마를 잡냐? 4kHz를 잡느냐? 아니면 5kHz를 잡느냐? 자, 4kHz일 때 샘플링 주파수는 8kHz죠. 5kHz는 10kHz. 이렇게 되는 이유는 FS는 최소한 2FM이 돼야 되니까. 그죠? 맥스 주파수가 이거냐. 그러면 샘플링 주기를 보면요. 이거는 FS분의 1이죠. 얘는 8000분의 1이 되고 얘는 10,000분의 1이죠. 8000분의 1은 125 마이크로세크. 얘는요. 100 마이크로세크. 답이 나오죠?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저희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나왔다. 필타평 실기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답을 요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뭘 쓰냐? 이걸 써요. 맨날 FS는 2FM만 외웠으니까 5kg, 10kg구나.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기를 물어보면 시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실기에 나오더라도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쓰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썼다간 틀립니다. 문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잡아내셔서 답안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